여러분 혹시 이런 분 주변에 계시지 않으세요? 몸무게는 정상인데, 아니 오히려 마른 편인데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 나는 살도 안 쪘는데 왜 당뇨지 하시면서 황당해 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저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박진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마른 당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비만한 사람들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냐면요. 지난주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환자분이 응급실로 실려 오셨어요.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마른 체형이셨고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당뇨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늘 말랐는데요. 당뇨는 뚱뚱한 사람들이나 걸리는 거 아닌가요? 아드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실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세 번째 해결 방법은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제가 28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은 대부분의 의사들도 환자들한테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 처방보다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하지만 효과는 약보다 훨씬 좋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이 방법으로 약을 완전히 끊으신 분도 계세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른 당뇨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30분 정도 분량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30분이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의 30년 더 건강한 노후를 결정한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고양시에 사시는 62세 남성 환자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키는 172cm, 몸무게는 58kg, BMI로 따지면 19.6으로 정상 체중보다 오히려 낮은 편이었습니다. 얼굴도 야위셨고 팔다리도 가늘었어요. 누가 봐도 살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옷을 입으면 더 말라 보이셨죠. 그런데 이 환자분의 공복 혈당이 무려 178이었어요. 당화혈색소는 8.2%, 정상 당화혈색소가 5.7% 미만이니까 거의 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정민수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마른 체형이었어요. 젊었을 때도 말랐고 지금도 마른데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운동도 꾸준히 했는데 어떻게 당뇨가 올 수 있나요? 제 친구들은 다 저보다 뚱뚱한데 혈당은 정상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의사 선생님이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정민수 씨는 정말 억울해 하셨어요. 본인은 평생 건강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실제로 이분은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셨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왜 당뇨가 온 걸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른 당뇨의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당뇨의 상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죠. 텔레비전만 켜도 당뇨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배가 나온 중년 남성들이잖아요.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살을 빼세요, 뱃살을 줄이세요, 이런 얘기만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말랐으니까 당뇨는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분은 마른 체형인데 당뇨 진단을 받고 오세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살이 없는데 어떻게 당뇨가 왔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마른 당뇨는 정확히 뭘까요? 의학적으로 마른 당뇨는 체질량 지수 23 미만이면서 당뇨를 앓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에요. 예를 들어 키가 170cm면 몸무게가 66kg일 때 체질량 지수가 23입니다. 그러니까 키 170cm에 몸무게 66kg보다 적게 나가면서 당뇨가 있으면 마른 당뇨인 거예요. 키가 165cm면 63kg 미만, 키가 160cm면 59kg 미만일 때 마른 당뇨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통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한국인 당뇨 환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인 당뇨 환자의
약 30%가 정상 체중이거나 저체중이었습니다. 10명 중 3명이 마른 당뇨라는 얘기예요. 더 놀라운 건 50대 이상으로 범위를 좁히면 이 비율이 35%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거의 3명 중 1명이 마른 당뇨인 거죠. 이 수치는 서양인들과 비교하면 거의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당뇨 환자 중 마른 당뇨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들은 대부분 비만으로 인한 당뇨거든요. 그럼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마른 당뇨가 많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동양인, 특히 한국인의 췌장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양인들의 당뇨는 대부분 비만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슐린은 충분히 나오는데 몸이 그 인슐린에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살이 많이 찌면 지방세포에서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마치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것처럼 인슐린이라는 열쇠는 있는데 세포라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살만 빼면 당뇨가 좋아진다, 이런 말이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비만 수술을 받고 체중을 많이 줄인 사람들 중에 당뇨가 완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조금 다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자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서양인들보다 약해요. 2021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차봉수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췌장 베타세포 기능이 서양인의 약 70% 수준이라고 합니다. 베타세포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예요. 서양인들은 베타세포가 100개 있다면 우리는 70개밖에 없는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슐린 분비 능력이 약간 부족한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유전적인 차이예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학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은 쌀을 주식으로 먹으면서 고탄수화물 식단에 적응해 왔어요. 쌀밥, 국수, 떡 이런 음식들을 주로 먹었죠. 그런데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급격하게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인슐린을 조금씩 꾸준히 분비하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50년 사이에 식단이 급격하게 서구화되면서 육류 섭취가 늘고 가공식품이 늘어났습니다. 빵, 과자, 피자, 햄버거 이런 음식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많은 양의 인슐린이 빠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은 아직 이런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겁니다. 특히 췌장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여기에 운동량까지 줄어들었잖아요. 옛날에는 농사일, 집안일로 하루 종일 몸을 움직였는데 지금은 대부분 앉아서 일하고 앉아서 생활합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고 집에서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하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시간이 10시간이 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마른 당뇨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2023년 대한당뇨병학회 발표에 따르면 마른 당뇨 환자 수가 최근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은 마른데도 당뇨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괜찮은 걸까요? 똑같이 마른 체형인데 어떤 사람은 혈당이 정상이고 어떤 사람은 당뇨인 이유가 뭘까요? 이 답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마른 당뇨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핵심 비밀이거든요. 그 전에 먼저 마른 당뇨가 왜 더 위험한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해결 방법의 중요성을 제대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른 당뇨는 비만 당뇨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28년 동안 수천 명의 당뇨 환자를 봐왔는데 마른 당뇨 환자분들의 예후가 더 안 좋은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통계로도 나와 있습니다. 2020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마른 당뇨 환자의 5년 생존율이 비만 당뇨 환자보다 낮았습니다. 같은 당뇨인데 왜 마른 사람이 더 위험할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발견이 늦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마르면 나는 당뇨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건강검진도 소홀히 하시고 혈당 검사도 별로 안 하세요.
나는 배도 안 나왔고 살도 안 쪘는데 뭐가 문제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합병증이 생길 때까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혈당이 200이 넘어도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이 좀 마르고 소변이 좀 자주 마렵고 이 정도인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5년, 10년이 지나면서 합병증이 생깁니다. 그때서야 병원에 오시는데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작년에 제가 진료했던 성남시의 윤혜진 씨 65세 여성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키 158cm에 몸무게 48kg의 아주 마른 체형이셨어요. 평생 마르게 사셨고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건강검진도 매년 받으셨는데 혈당 검사에서 한 번도 이상이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침침하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안경만 바꾸러 안경점에 가셨대요. 그런데 안경점에서 이건 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안과에 가셨어요. 안과 의사가 눈을 검사해 보니까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눈 뒤쪽 망막에 출혈이 있고 신생혈관이 생겨 있었어요. 그래서 급히 혈당 검사를 해보니까 공복 혈당이 220이 넘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무려 9.8%. 이 정도면 아마 5년 이상은 당뇨를 앓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마른 체형이라서 당뇨를 의심조차 안 하셨으니까요. 윤혜진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없었어요. 콜레스테롤도 정상, 혈압도 정상이었는데 어떻게 당뇨가 이렇게 심한 거예요? 진작 알았으면 관리를 했을 텐데 이제 눈은 괜찮아질 수 있나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망막에 출혈이 심해서 레이저 치료를 여러 번 받으셔야 했거든요. 다행히 치료를 받으셔서 시력은 많이 회복되셨는데 만약 조금만 더 늦었으면 실명할 뻔했대요. 이게 마른 당뇨의 첫 번째 위험성입니다. 발견이 늦는다는 것. 두 번째 이유는 치료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비만 당뇨는 어떻게 보면 치료 방향이 명확해요. 체중만 줄이면 됩니다. 실제로 비만 당뇨 환자분들이 체중을 10kg만 줄여도 혈당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약을 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비만 당뇨 환자분들 중에 체중 감량 수술을 받고 당뇨가 완치된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마른 당뇨는 어떻게 할까요? 체중을 뺄 여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말라지면 건강이 더 나빠져요.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근본적으로 췌장 기능 자체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약을 써도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비만 당뇨 환자는 메트포르민이라는 약 하나만 써도 혈당이 잘 조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마른 당뇨 환자는 약을 두세 가지씩 써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른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단순히 약만 처방하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 전체를 바꿔야 하거든요. 진료 시간도 일반 환자분들보다 2배 이상 길게 잡습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인데요. 마른 당뇨 환자들은 합병증이 더 빨리, 더 심하게 옵니다. 고려대학교 김선우 교수팀이 당뇨 환자 10,0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마른 당뇨 환자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비만 당뇨 환자보다 1.8배 높았습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 말이에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마른 당뇨 환자들의 신장합병증 발생률도 더 높다고 나왔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는 비율이 비만 당뇨보다 1.5배 높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마른 사람들은 근육량이 적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이에요. 운동을 하든 안 하든 근육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혈당을 끌어다 쓰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자고 있을 때도 근육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게 기초 대사량이에요. 근육이 많은 사람은 밥을 먹어도 혈당이 금방 떨어집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쭉쭉 흡수하니까요. 예를 들어 똑같이 밥 한 공기를 먹어도 근육이 많은 사람은 1시간 후에 혈당이 120으로 떨어지는데 근육이 적은 사람은 16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근육이 적으면 혈당을 처리할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먹은 음식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갔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 혈당이 고스란히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혈관 내피세포를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이에요.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심근경색, 뇌졸중이 오는 거죠. 둘째, 마른 사람들은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마른데 내장 지방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말랐는데 뱃속에는 기름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데 CT를 찍어보면 내장 주변에 지방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간에도 지방이 차 있고 췌장 주변에도 신장 주변에도 지방이 있어요. 이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보다 훨씬 나쁩니다. 피하 지방은 그냥 에너지를 저장만 하는데 내장 지방은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을 분비해요. TN-팔파, IL-6, PAI-1 같은 염증 물질들을 뿜어내는 겁니다. 이런 염증 물질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혈전이 생기기 쉽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셋째,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영양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른 분들 중에 식사를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입맛이 없다, 소화가 안 된다, 바쁘다, 이런 이유로 끼니를 거르시거나 대충 드시는 거죠. 아침은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점심은 간단하게 김밥이나 라면으로, 저녁은 또 거르거나 조금만 드시고, 이렇게 드시다 보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집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더 빠집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씁니다. 근육이 빠지면 혈당 조절은 더 안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당뇨까지 있으면 몸이 정말 망가집니다. 상처가 잘 안 낫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에 취약해져요. 조그만 상처도 덧나서 잘 안 낫습니다. 발에 작은 상처가 생겨도 몇 달씩 안 낫는 경우도 있어요. 넷째,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에 더 취약합니다. 마른 분들은 대체로 에너지 대사가 빠른 편이에요.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항상 긴장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스트레스에도 혈당이 확 올라가요.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쉽게 분비되는데 이게 혈당을 올리거든요. 실제로 마른 당뇨 환자분들 중에 불면증, 불안장애를 같이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밤에 잘 못 주무시고 사소한 일에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혈당을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꼭 확인하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허리둘레를 한번 재보세요. 허리에서 가장 가는 부분이 아니라 배꼽 높이에서 재는 겁니다. 줄자로 배꼽을 지나가게 해서 한 바퀴 돌려서 재면 됩니다.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내장 지방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체중이 정상이거나 저체중이어도 허리둘레가 이 기준을 넘으면 마른 당뇨의 고위험군이에요. 실제로 수원에 사시는 강태영 씨, 66세 남성분은 몸무게는 65kg으로 정상이었는데 허리둘레가 94cm였어요. 키가 168cm니까 체질량 지수는 23으로 딱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CT를 찍어보니 내장 지방이 상당히 많았고 결국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배만 좀 나왔지 팔다리는 가늘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친구들이 저보다 뚱뚱한데 혈당은 정상이래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착각입니다. 팔다리가 가늘다고 체중이 정상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배가 나왔다면 그건 내장 지방이 많다는 뜻이고 당뇨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른 당뇨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해결 방법은 근육을 만드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저는 이미 마른데 어떻게 근육을 만들어요? 운동하면 더 말라지는 거 아니에요? 나이도 많은데 무슨 근육을 만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제 진료실에서도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 비밀이 있습니다. 마른 당뇨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근육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단언컨대 근육이 없으면 마른 당뇨는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약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이 없으면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은 우리 몸의 혈당 저장고입니다. 근육 세포 안에는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포도당이 저장되어 있어요. 근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혈당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육이 10kg인 사람과 15kg인 사람이 같은 양의 밥을 먹으면 15kg인 사람의 혈당이 훨씬 덜 올라가요. 근육이 혈당을 더 많이 흡수하니까요. 그리고 근육은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운동을 하면 근육 세포막에 있는 GLUT4라는 단백질이 활성화되면서 혈당을 쭉쭉 빨아들입니다. 인슐린이 없어도 포도당이 근육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면 혈당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10% 증가하면 당뇨 발병 위험이 12%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미 당뇨가 있는 사람도 근육을 늘리면 혈당이 확 떨어져요. 실제로 인천에 사시는 장영호 씨, 67세 남성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키 168cm에 몸무게 56kg에 아주 마른 체형이셨어요. 체질량 지수가 19.8로 저체중에 가까웠습니다. 당화혈 색소가 7.8%로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메트포르민하고 DPP4 억제제 이렇게 약을 2가지나 드시는데도 혈당이 들쭉날쭉했어요. 공복 혈당은 그나마 괜찮은데 식후 혈당이 200을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력 운동을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해요? 더 말라지면 어떡해요? 요즘 무릎도 안 좋은데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하고 영양 섭취를 함께하면 근육이 늘어난다고요. 그리고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영호 씨는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제 말을 따라주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씩 근력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동시에 단백질 섭취도 늘리셨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체중은 56kg에서 60kg으로 4kg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방이 아니라 순수 근육이었습니다. 체성분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정확히 4.2kg 증가했고 체지방은 오히려 0.5kg 줄었어요. 그리고 당화혈 색소가 7.8%에서 6.3%로 떨어졌습니다. 약도 2가지에서 1가지로 줄일 수 있었어요. 식후 혈당도 140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장영호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신기해요. 운동하니까 밥맛도 좋아지고 몸에 힘도 생기고 혈당도 떨어지고 진작 할 걸 그랬어요. 친구들한테도 다 자랑하고 다녀요. 이게 바로 근육의 힘입니다. 그럼 마른 사람이 근육을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른 사람이 근육을 만드는 방법은 일반적인 근력 운동과는 조금 다릅니다. 헬스장에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무거운 바벨을 들 필요는 없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은 천천히 무겁게 운동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빠르게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적은 횟수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근육에는 2가지 종류의 근섬유가 있습니다. 빨리 수축하는 속근섬유와 천천히 수축하는 지근섬유예요. 마라톤 선수들은 지근섬유가 발달했고 역도 선수들은 속근섬유가 발달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어떤 근섬유가 더 중요할까요? 바로 속근섬유입니다. 속근섬유는 글리코겐을 더 많이 저장하고 포도당을 더 빨리 소비해요. 그리고 속근섬유를 키우려면 천천히 무겁게 운동해야 합니다. 빠르게 가볍게 하면 지근섬유가 발달하는데 이건 지구력은 좋아지지만 혈당 조절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스쿼트를 한다고 치면 일반적으로는 빠르게 2~30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5초 동안 천천히 내려가고 5초 동안 천천히 올라오는 방식으로 5번에서 8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근섬유에 더 강한 자극이 가서 근육이 더 잘 만들어져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마른 분들은 에너지가 많지 않아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근육이 분해됩니다.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강도로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하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권하는 운동 시간은 한 번에 30분 정도예요. 이것보다 길게 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60대 이상 분들께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벽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에요. 벽에서 한 발 정도 떨어진 거리에 서서 등을 벽에 기대고 천천히 무릎을 굽혀서 앉는 자세를 만듭니다. 무릎을 90도로 굽혔을 때 5초 정도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이 강하게 자극받아요. 대퇴사두근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입니다. 여기를 키우면 혈당 조절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벽에 등을 대고 하니까 무릎 관절에 무리가 적어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5회부터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8회, 10회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의자 팔굽혀펴기입니다. 바닥에서 하는 팔굽혀펴기는 60대 분들께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의자나 식탁에 손을 짚고 하시면 됩니다. 의자 앞에 서서 의자 끝에 손을 짚고 몸을 45도 정도 기울인 상태에서 천천히 굽혔다 펴는 거예요. 팔을 굽힐 때 5초, 펼 때 5초씩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슴 근육, 어깨 근육, 팔 근육이 동시에 발달합니다. 상체 근육도 혈당 조절에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 탄력 밴드 운동입니다. 탄력 밴드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밴드를 양손으로 잡고 양쪽으로 당기는 동작, 발로 밟고 위로 당기는 동작, 문고리에 걸고 당기는 동작 등등 다양한 각도로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 근육을 키우는데 효과적이에요. 등 근육도 큰 근육이라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번째, 의자에서 일어서기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는 거예요. 일어설 때 손을 쓰지 말고 다리 힘만으로 일어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데 아주 좋아요. 다섯 번째, 계단 오르기입니다. 이건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단 천천히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허벅지에 힘을 주고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빠르게 올라가면 유산소 운동이 돼버려요. 천천히 올라가야 근력 운동이 됩니다. 한 계단 올라가는데 5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5층 정도만 올라가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운동은 반드시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식후에 혈당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데 이때 운동을 하면 근육이 그 혈당을 바로바로 소비하거든요.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교 메러디스 페더슨 교수팀의 논문에 따르면 식후 운동이 식전 운동보다 혈당 감소 효과가 3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저녁에 혈당이 가장 높이 올라가거든요. 저녁 먹고 30분 후에 10분만 운동해도 혈당이 확 떨어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평소에는 식후 혈당이 200까지 올라가시는 분이 식후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150 이하로 떨어지셨어요. 그런데 근육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반드시 영양 섭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특히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해결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올바른 식사법입니다.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나는 살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 먹으면 내장 지방만 늘어나고 혈당만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먼저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일반인은 1kg당 0.8g 정도면 되는데 근육을 만들어야 하는 당뇨 환자는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면 하루 72에서 90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계란 한 개에 단백질이 약 6g 들어있어요. 닭가슴살 100g에 약 23g, 두부 한 모에 약 16g 정도 들어있습니다. 소고기 100g에 약 20g, 생선 100g에 약 20g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계란 2개, 닭가슴살 100g, 두부 반 모 정도는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끼에 30g 정도가 최대예요. 그 이상 먹으면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나눠서 드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단백질 식품과 섭취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2개를 드세요. 삶은 계란이든 프라이든 스크램블이든 상관없어요. 계란은 완전 단백질이면서 소화 흡수가 빨라서 아침에 먹기 좋습니다. 게다가 계란에는 비타민 D도 풍부해요. 비타민 D는 근육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계란으로 보충하실 수 있어요.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가슴살 100g을 드세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특히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요.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아서 좋습니다. 저녁에는 두부 반, 모나콩 요리를 드시면 됩니다.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콩자반 이런 거요. 저녁에는 소화가 빠른 식물성 단백질이 좋습니다. 밤에 소화가 안 되면 숙면을 방해하거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탄수화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면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탄수화물을 적절히 드셔야 해요. 왜냐하면 근육을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탄수화물이 없으면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만들어집니다. 오히려 기존 근육이 분해되면서 에너지로 쓰여요. 다만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백미, 흰빵,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요. GI 지수가 높다고 하는데 먹고 30분 만에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대신 현미, 귀리, 통밀,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런 음식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식사 구성은 이렇습니다. 한 끼의 밥은 반 공기에서 3분의 2 공기 정도. 너무 적게 드시면 에너지가 부족해서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이때 백미가 아니라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드세요. 현미에 귀리, 보리, 검은콩을 섞어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채소 반찬을 많이 드세요. 채소는 양을 제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녹색 채소, 색깔 있는 채소가 좋아요. 브로콜리, 시금치, 파프리카, 당근, 양배추, 버섯 이런 거요. 채소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도 많아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식사 순서도 있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먹어야 하냐면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위장에서 식이섬유가 막을 형성해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음식의 소화 흡수를 천천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30% 정도 덜 올라갑니다. 실제로 파주에 사시는 홍미선 씨, 64세 여성분은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을 142에서 108로 낮추셨어요. 약은 하나도 안 드시고 식사 순서만 바꾸셨는데 말이죠. 홍미선 씨가 처음에는 이게 뭐 대수냐, 먹는 순서가 뭐가 중요해 이러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효과가 엄청났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간식입니다.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하루 3끼로는 부족해요. 중간중간 건강한 간식을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거든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혈당 조절에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간식은 견과류, 그릭요거트, 방울토마토, 오이, 당근 스틱 이런 거예요. 특히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이런 거요. 단 하루 한 줌 약 20에서 30g 정도만 드세요.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오히려 내장 지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정도 많아요. 단기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나 딸기를 조금 넣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당 농도가 낮아지고 신장으로 당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식사 방법이고요.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인데 사실 이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 해결 방법은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아니 선생님, 그게 당뇨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마른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더욱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실제로 수면과 스트레스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어떤 환자분은 약을 잘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식사도 잘 조절하시는데 혈당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수면이나 스트레스 문제가 있습니다. 2022년 서울 아산병원 김태희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들은 7, 8시간 자는 사람들보다 당뇨 발병률이 2.3배 높았습니다. 이미 당뇨가 있는 사람들도 잠을 못 자면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코르티솔은 아침에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잠을 못 자면 하루 종일 높은 상태로 유지돼요. 이 코르티솔이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게다가 잠이 부족하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호르몬이 증가하고 포만감을 주는 렙틴 호르몬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자꾸 배가 고프고 단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특히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 보면 야식을 먹게 되잖아요. 라면, 과자, 빵 이런 걸 먹게 되는데 이게 혈당을 확 올립니다. 실제로 용인에 사시는 안재훈 씨, 68세 남성분은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면서 혈당 조절이 전혀 안 됐어요. 약을 3가지나 드시는데도 당화 혈색소가 8% 이상이었습니다. 공복 혈당도 150을 넘나들었어요. 그런데 수면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고 잠을 잘 주무시게 되니까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6.8%로 떨어졌습니다. 약도 하나 줄일 수 있었어요. 안재훈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잠을 잘 자니까 낮에 피곤하지도 않고 밥맛도 좋아지고 혈당도 안정되네요. 잠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혈당약보다 수면제가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 서카디안 리듬이 있어요. 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말이고 평일이고 상관없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밤 11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정해놓고 지키는 거예요. 둘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드시지 마세요.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6시간에서 8시간 지속되거든요.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셋째, 자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넷째,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를 유지하세요. 너무 더우면 잠을 설치게 됩니다. 서늘한 환경이 숙면에 좋아요. 다섯째,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주무세요.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안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도 혈당을 높이는 주범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간에서 포도당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스트레스 해소법은 복식 호흡입니다. 정말 간단한데 효과가 놀랍습니다. 하루 3번, 한 번에 5분씩만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앉아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는 겁니다.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았다가 8초에 걸쳐서 내쉬는 478 호흡법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부천에 사시는 서경희 씨, 66세 여성분은 이 방법으로 공복 혈당을 평균 20mg 낮추셨어요. 약도 안 드시고 단지 호흡만 바꾸셨는데 말이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마른 당뇨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른 당뇨는 체중이 정상이거나 저체중이면서 당뇨를 앓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국인 당뇨 환자의 30%가 마른 당뇨이고 비만 당뇨보다 더 위험합니다. 발견이 늦고 치료가 어렵고 합병증이 더 빨리 옵니다. 해결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천천히 무겁게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드세요. 특히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운동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둘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셋째,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주무시고 복식 호흡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6개월 안에 혈당이 확실히 개선될 겁니다. 제가 28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봐왔는데 이 방법대로 실천하신 분들은 대부분 좋은 결과를 보셨어요. 특히 자녀분들께 이 영상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마른 체형이시라고 안심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분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오해하고 계신 거라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